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스텔스 오미크론의 급증 영향으로 유행 정점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방역 당국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스텔스 오미크론의 국내 검출률은 일주일 새 26.3%에서 41.4%로 대폭 올랐습니다. 미국 머크사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의 국내 긴급 사용 승인 여부가 이번 주 목요일에 결정이 날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는 미국 머크사의 먹는 치료제 10만 명분을 이번 주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는 자가 격리가 면제됩니다. 국내 접종자는 접종 이력이 자동으로 등록되지만 해외에서 접종한 사람은 보건소에 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가 SK바이오사이언스와 국산 코로나19 백신 1,000만 회분 선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올 상반기 중 허가를 목표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 공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민간 분야 국가 사이버 위기 경보가 관심에서 준위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관련 사이버전이 확산하고 국내 기업 대상 랜섬웨어와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이버 위협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주간 위험도가 3주 연속 최고 단계인 매우 높음으로 평가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주 주간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전국과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매우 높음 단계로 평가됐다고 밝혔습니다. 방대본은 지난주 하루 평균 확진자가 40만 4,614명으로 전주보다 42% 넘게 급증했고 신규 위중증 환자가 985명으로 3월 둘째 주보다 11.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주 코로나19 사망자는 모두 1,957명으로 전주 대비 45.2%나 급증하는 등 전반적인 방역 지표가 모두 좋지 않아 위험도를 매우 높음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1.29로 전주와 같지만 1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어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증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의 발생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위중증이나 사망 위험이 높고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0세에서 9세 연령에서 발생률이 높은 점도 위험 요인으로 꼽혔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존의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파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스텔스 오미크론 BA2의 검출률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주 국내 스텔스 오미크론 검출률은 41.4%로 전주 26.3%보다 크게 늘었고 4주 전과 비교해서는 4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하위 계통인 BA2의 국내 검출 비중이 빠르게 커지면서 방역당국은 유행 정점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오미크론 변이 중 BA2의 점유율이 증가하고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로 확진을 인정하게 되면서 유행 정점까지 기간이 지연되고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WHO와 해외 보건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BA2는 기존 오미크론과 비교해 약 30% 정도 높은 전파력을 보이지만 중증도나 입원율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미국 머크사의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 여부가 늦어도 이번 주 목요일 발표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확진자 폭증에 따라 팍스로비드나 렘데시비르를 사용하기 어려운 고위험 경증, 중등증 환자들을 위한 추가 선택지로 라게브리오의 긴급 사용 승인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신속히 관련 위원회를 열고 늦어도 목요일까지는 승인 여부를 발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긴급 사용 승인 여부는 식약처 검토 결과 이후 공중보건위기대응 의료제품위원회 심의를 거쳐 식약처장이 결정합니다. 앞서 정부는 머크사의 라게브리오 24만 2천 명분에 대한 선구매 계약을 완료했는데 이 가운데 10만 명분을 이번 주 도입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라게브리오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 심사에 들어갔지만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승인을 보류했습니다. 방역당국이 SK바이오사이언스와 국산 코로나19 백신 1,000만 회분 선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와 선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임상 2상 중간 결과와 3상 임상시험 계획 승인이라는 선구매 전제 조건을 충족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국산 백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선구매 전제 조건을 충족한 SK바이오사이언스 국산 백신 총 1,000만 회분에 대한 선구매를 결정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올해 상반기 중 허가를 목표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 공급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 백신은 인플루엔자나 B형 간염 등 기존 백신에서 활용되던 합성 항원 방식을 이용한 백신으로 냉장 보관과 유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먹는 치료제 처방량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화이자사의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가 현재까지 8만 7천여 명에게 처방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14일 첫 투약을 시작으로 이달 첫째 주에만 9천여 명, 둘째 주 1만 6천여 명, 셋째 주에는 4만 명에 육박한 환자가 처방을 받았습니다. 투약 환자가 크게 늘면서 국내 도입 물량 16만 3천여 명분 가운데 재고량은 7만 6천 명분에 불과합니다. 방역당국은 지금 추세대로라면 남은 물량으로 2주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이달 말 추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약사와 관련 내용이 확정되면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무너진 정치 반역의 폐허 위에 과학 반역이란 튼튼한 성을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코로나 비상대응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과학 반역의 구체적인 내용을 채우는 것이 특위의 첫 번째 임무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와 백신 부작용 문제 등 점검해야 할 문제가 많다며 현 정부에서 시행한 정책을 점검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팬데믹이 주기적으로 닥쳐올 것인 만큼 정부의 확진자 수 예측이 왜 빗나갔는지와 위중증자 사망자에 대한 자료 분석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안 위원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는 것도 시급한 민생 과제라며 어떤 보상 방안을 택할지 합리적인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부 완화됨에 따라 앞으로 사적 모임은 지역이나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8명까지 가능해집니다. 식당이나 카페, 노래 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영화관 등 코로나19로 영업 규제를 받는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변동 없이 밤 11시까지입니다. 이번 거리두기 조치는 다음 달 3일까지 2주간 시행됩니다. 2차 접종을 완료한 만 12세에서 17세의 3차 접종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일반 청소년은 2차 접종 후 3개월, 면역 저하 청소년은 2개월이 지난 이후에 3차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입국 관련 방역 대책도 일부 조정돼 기본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입국자는 자가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동안 모든 입국자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입국 후 7일간 의무적으로 자가 격리를 하면서 감염 여부를 확인했는데 앞으로는 입국 즉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국내 접종자는 접종 이력이 자동으로 등록되지만 해외에서 접종한 사람은 보건소에 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접종 이력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12세 미만 소아, 의학적 사유로 인한 미접종자 등은 입국 후 지금처럼 7일간 격리 생활을 해야 합니다. 또 격리 면제 제외 국가로 지정된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도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 오미크론 대유행의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가 크게 늘면서 관련 시설들도 점차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약국에선 흔한 감기약도 구하기 쉽지 않고 화장장 예약을 잡기도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장례 일정을 연장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신정동에 있는 약국입니다. 기침, 가래,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 관련 약을 찾는 손님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한 최근 한 달 사이 감기약을 찾는 손님이 10배가량 늘면서 약국도 약 구하기가 난항입니다. 의약품 도매 사이트에는 해열제, 감기약 등의 대부분 품절 표시가 떠 있습니다. 직거래든 약품 도매든 지금 전부 다 약이 없는 상황이어서 주문을 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방전을 받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일반 의약품뿐만 아니라 이제 전문 의약품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다른 약국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야근까지 하며 약 공급처를 수소문해봤지만 감기약 진열대 한쪽이 텅 비어버렸습니다. 약을 사려는 손님들도 빈손으로 되돌아가기 일쑤입니다. 스코프백, 예. 그거는 지금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추가로 주문은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오질 않습니다. 성분이 같은 걸 갖다가 대체 조절을 하고 있는데 그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 고치고 그래야 되고 그마저도 약이 없어서 참 발을 동동 굴르고 있습니다. 개업해서 40년인데 정말 이런 상황은 처음이고. 코로나19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화장장도 비상입니다. 인천에 있는 이 화장시설은 이달 초부터 화장로를 최대한 가동해 하루 100건 정도 화장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미 4일간 예약이 가득 찬 상태입니다. 30개 정도를 늘린 상황이에요. 직원들이 피로감들이 계속 누적이 되고 있어서 이게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화장시설 예약이 어려워지면서 장례 풍경도 바뀌고 있습니다. 관행처럼 치르던 3일장이 점차 사라지고 그간 보기 드물었던 5일장이나 6일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틀 대기하다가 발상만 3일 하고 이제 공구는 이제 냉수 창고에 입혀서 보관했다가 오늘. 오미크론 대유행 속에 확진자와 사망자 급증세가 꺾이지 않는 한 현장의 과부하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원, 한방병원 등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의협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만 명에 육박하는 심각한 상황에서도 특정 지역의 눈치만 보고 있는 방역당국의 우유부단함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 본격 시행을 선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동안 한의원, 한방병원 등 한의의료기관에서의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지만 방역당국은 명확한 근거나 설명 없이 이에 대한 답변을 계속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의협은 정부를 향해 코로나19 검사와 치료에 한의사의 참여를 국가적 차원에서 보장하면서 한의사가 신속항원 검사 시행 시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한의계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 실시 여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오전 9시부로 민간 분야 국가 사이버 위기 경보를 기존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사이버전이 확산하고 국내 기업 대상 랜섬웨어와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등 국내외로 사이버 위협 우려가 고조됨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관군은 사이버 위협, 정보 공유 등에 대비해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기관과 기업은 사이버 위협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정보 시스템 취약점을 사전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반 국민은 사회적 이슈 등을 악용한 스미싱을 주의하는 등 정보 보안 수칙을 준수하고 사이버 위협 징후 또는 피해 발생 시 118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이버 위기 경보 단계는 정상,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구분됩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미디어법을 개정해 종합편성 채널을 4개에서 2개로 줄이는 걸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우리나라 언론 경영의 가장 큰 원칙은 신문, 방송 겸용 금지였는데 MB 정부 때 미디어법을 강행 통과해 종편을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에 출마한 이 의원은 또 국회에 계류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 역시 표결만 하면 된다며 지난해 의원총회 때도 자신은 통과를 강하게 주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10% 늘었습니다. 관세청이 잠정 집계한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입액을 보면 수출액은 372억 5,6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1%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9% 늘어난 393억 3,4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 수지는 20억 7,800만 달러 적자였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무역 수지가 7억 5,400만 달러 흑자였습니다.
주말부터 꽃샘추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년보다 일주일이나 빨리 벚꽃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네, 진해와 하동은 이달 하순부터 또 서울에서는 4월 초쯤 새하얀 벚꽃을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난히 포근했던 지난해 3월. 서울에서는 이례적으로 빠른 24일 새하얀 벚꽃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듯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00년 관측 이래 가장 빠른 벚꽃 개화 기록이었습니다. 올해 봄에는 지난해만큼은 아니지만 예년보다 일주일가량 빨리 새하얀 벚꽃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벚꽃 개화에 영향을 주는 3월 기온이 예년보다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벚꽃 개화 시기와 가까운 3월 기온이 평년보다 대체로 높은 상태입니다. 비가 지난 뒤 한기가 잠시 남하하면서 지난해보다는 개화 시기가 늦어지겠지만 전반적으로 벚꽃 개화가 예년보다는 일주일가량 빠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벚꽃은 남부지방은 휴일 이후인 3월 20일에서 27일 사이 개화하기 시작하겠고 중부지방에서는 3월 29일에서 4월 5일 사이 피기 시작할 전망입니다. 벚꽃 명소별로는 진해 여좌천과 하동 쌍계사가 이달 20일, 경주 본문관광단지 24일, 청주 무심천변 31일 등 충청과 남부 대부분 지역에서 3월 하순부터 하얗게 피어나는 벚꽃을 만날 수 있겠습니다. 이후 서울 윤중로에서는 4월 3일쯤 눈송이처럼 피어나는 벚꽃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벚꽃은 개화일로부터 일주일 정도 지나면 절정기에 접어드는데 남부지방은 3월 말부터, 중부지방은 4월 상순부터 흐드러지게 핀 모습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봄꽃이 핀 경복궁의 밤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야간 관람이 곧 시작됩니다. 문화재청 국능유적본부는 올해 상반기 경복궁 야간 관람을 4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유료 관람객 정원은 1,300명이며 관람 시간은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입니다. 다음 달 입장권은 오는 24일 오전 10시부터 구매할 수 있고 5월 입장권은 4월 22일부터 살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중단한 경회루 특별 관람도 다음 달 1일부터 10월 말까지 진행합니다. 국보 경회루는 조선시대 후기 누각 건축물의 정수로 왕이 연회를 베풀거나 기우제를 지내던 곳입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반려견도 나이가 들면 신체 대사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섬세한 건강관리가 필요한데요. 특히나 예민하거나 경계심이 심한 반려견일수록 긴장을 풀 수 있도록 스킨십도 천천히 하고 스트레칭을 틈틈이 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오늘 슬기로운 펫생활에서는 예민하고 혼자 있길 좋아하는 노령견을 위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근육 운동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평소 늘 예민하다는 노령견 보롱이. 안아주고 그렇게 해주려고 해도 순간적으로 애가 자꾸 물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안아주는 것도 못 해주겠더라. 노령견 보롱이를 위한 맞춤 솔루션. 슬기로운 펫생활에서 알아봅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간 곳은 경기도 파주시. 그때 보호자와 함께 산책을 나온 반려견이 눈에 띄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제보해 주신 분 맞으세요? 네, 맞아요. 제보해 주신 주인공이 이 친구예요? 아, 아니요. 걔는 집에 있고 얘는
다른 애. 넷째, 우리 집 넷째 아이 홍차예요. 인사해. 안녕하세요. 딸이에요. 그렇게 홍차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이 친구는 행운이에요. 멀리서 제작진에게 인사를 건네는 행운이. 이 친구는 우리 복순이 둘째예요. 복순. 안으로 들어서니 반려견이 또 한 마리 보이는데요. 이 친구가 오늘 주인공이에요? 아니에요. 얘는 우리 집 막내 체리예요. 지금 소리 안 들리세요? 지금 들려요. 예, 짖고 있잖아요. 지금 2층에 있는 거예요? 네, 2층에 있어요. 소리의 행방을 찾아 2층으로 황급히 올라가 보는 제작진. 이 친구가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도롱이. 드디어 찾은 오늘의 주인공 보롱입니다. 보호자는 많은 반려견들 중에서도 유독 보롱이를 많이 신경 쓰고 있다는데요. 지금 나이가 많고 노견이다 보니까 더 마음이 가지 않을까. 다른 애들은 지금 1살밖에 안 됐는데 이제 좀 같이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갑자기 창문 밖 행운이를 향해 보롱이가 짖기 시작합니다. 근데 행운이도 2층에 있는데 왜 행운이라고 분리를 해주신 거예요? 얘가 좀 공격성이 좀 있어요. 그래 행운이를 좀 공격하다가 행운이가 체격이 크다 보니까 우리 보롱이를 물었어요. 물다 보니까는 이제는 한번 그런 경험이 있는 애들은 또 한 번 물 수 있다 그래서 그냥 분리를 하게 됐어요. 올해 5월 행운이에게 크게 물려 수술을 받은 보롱이. 하마터면 목숨이 위험할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는데요. 너무 짖어서. 그렇다면 보롱이의 이러한 경계심과 짖음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살다가 언제부턴가 얘가 이제는 짖기 시작하면서 다른 강아지를 경계를 하는데 어린 시절부터 늘 온순했던 보롱이. 하지만 약 2년 전부터 보롱이의 짖음과 경계심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날 오후 뭔가를 바쁘게 준비하는 보호자. 보롱이가 나이가 많아서요. 이가 많이 약하거든요. 이렇게 이 때문에 사료를 많이 못 먹으니까 특식으로 만들고 있어요. 보롱아 밥 먹자. 아이고 신나라. 2층까지 선수 음식을 배달해 주는 건 물론 먹는 모습까지 가만히 지켜보는 보호자. 이렇게 알뜰살뜰 보롱이를 챙기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데요. 보롱이가 2층이 좀 자기 방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러니까 저하고 있다가도 수영원이 자기 2층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있어갖고 밥은 웬만하면 2층에 사료를 놔줘요.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리자 보롱이가 갑자기 심하게 짖기 시작하는데요. 쉽사리 진정하지 못하는 모습. 대체 보롱이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 건가요? 일 년 전에 아는 지인분이 오셨는데 잘 있다가 좀 약간 말다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다툼이 그분이 좀 목소리가 좀 크다 보니까 좀 언성이 되게 높아졌었거든요. 그 후부터 애가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가까이 와도 불안해하고 이제는 저한테도 이렇게 제가 만지는 것도 안아주고 이렇게 해주려고 해도 순간적으로 애가 자꾸 물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안아주는 것도 못 해주겠더라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이 있어도 약간 떨어져서 있는 시기거든요. 급격히 예민해진 보롱이로 인해 보호자와 보롱이 사이에도 거리가 생겼다는데요. 이런 보롱이의 모습을 볼 때마다 보호자의 마음도 편치 않다고 합니다. 편하게 자.
보롱이의 기분 전환을 위해 테라스로 함께 나온 보호자. 보롱이의 기분도 금세 좋아진 것 같은데요. 보령이는 노견이라 산책을 무리하게는 못 시켜요. 그냥 간단하게 발코니에서 그냥 걷고 바람이나 세게 해줘요. 노령견 보롱이를 위해 평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보호자. 하지만 보롱이의 예민도와 불안함은 전혀 나아질 기세가 보이질 않는다네요. 보롱이의 남은 견생을 위해서라도 솔루션이 시급한 상황. 보령이가 지금 노견이다 보니까요. 좀 힘도 없어지고 살도 많이 근육이 또 없는 것 같고 옛날에 비해서 처음에 왔을 때보다 많이 근육도 없어지고 잠도 많이 자고 그래서 보령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몰라서 그 방법을 알고 싶어요. 늘 예민하고 불안해하는 노령견 보롱이.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롱이를 구원해줄 그분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차체리. 네. 자, 일단 제가 먼저 한번 쓱 들어볼게요. 네네. 네. 가장 먼저 반려견들의 생활 환경부터 하나하나 체크해 보는데요. 이어서 2층의 보롱이 공간까지 꼼꼼히 살펴보는 전문가. 쉬는 데도 있어요. 전문가는 아이들의 생활 환경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이렇게 딱딱 방도 다 각자의 방이 있고 영입공도 너무 잘 해놓으셨고.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제가 욕심을 내자면 우리 보롱이를 위해서 조금 이렇게 나이가 이제 계속 들어갈 거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연습하는 방법이랑 그리고 스킨십하는 방법 그리고 집에서 나갈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집 안에서 가볍게 운동하면서도 근력이 키워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스킨십 테스트부터 진행해 볼 예정인데요. 어디를 좋아하고 어디를 불편해하는지에 대한 체크를 먼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만져볼까요? 보롱이의 예민도를 파악하기 위해 스킨십을 해보는 전문가. 그런데 보롱이가 예상외로 얌전히 전문가의 손길을 받아들입니다. 이번엔 보호자가 보롱이와 스킨십을 시도해보는데요. 싫어하는 부위 있어요? 없어요. 다 만질 수 있죠? 배 쪽 이렇게 만져보면 부드러워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딱딱하게 만져지거나 몽우리가 만져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만지면서 체크. 꾸준하게 매일매일 하루에 1분도 괜찮으니까 오실 때마다 스킨십을 이렇게 천천히 해주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이 옷은 이제 불안도가 높은 아이들에게 좀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있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뭔가 몸에 붙어 있지 않고 신경 쓸 게 없을 때는 자꾸 이제 예민하게 밖에 나는 소리라든지 뭐 천둥 소리나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그 부분을 시선을 돌려주는 거예요. 옷을 입힘으로 해서 조금 이제 옷에 신경 쓸 수 있게. 이렇게 옷 입는 연습은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거동이 불편하거나 했을 때 이 연습을 어차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게 되면은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자기 몸을 만지는 거기 때문에 2배, 3배로 공격하는 애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미리 연습하자고 하는 거니까 시간을 내셔가지고 천천히. 보롱이의 표정도 아까보다 한결 편안해 보이죠? 또한 평소 보롱이는 2층 실내에서 생활하며 엎드려 지내는 시간이 많았는데요. 활동량이 부족한 보롱이에게 딱 맞는 솔루션이 있답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은 거동이 불편해지는 할 때 근육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걸 좀 잘할 수 있게 관절이라든지 잘 쓸 수 있게 이제 움직여주는 연습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이제 한번 배워볼 거고 또 하나는 집에서 뭐 이렇게 이제 뭐 매트라든지 책을 활용해서 이렇게 이제 스쿼트를 한다든지 하는 강아지 운동법이 있어요. 그 2가지 한번 배워볼 건데 항상 한쪽 손은 지금처럼 가슴 쪽을 이렇게 받치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쭉 펴서
봐주고 계시고, 맞아요. 지금 느낌. 그 상태에서 이 뼈를 내가 꾹 잡으면 이렇게 펴져요. 느낌 오시죠? 네. 그렇게 이제 한번 쭉 폈다가 다시 내리고. 됐으니까 그렇게 쭉 피는 연습. 자, 그다음에 얼굴 한번 해볼 건데 왼쪽, 오른쪽 이제 근력이 어느 정도 이제 빠지고 있는지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스트레칭하면서 이제 건강 상태 체크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이제 해주시면 좋고요. 평소 움직임이 적은 보롱이를 위해 틈틈이 스트레칭을 해주는 건데요. 얼굴을 비롯한 다리 근육을 쭉쭉 늘려주는 게 포인트랍니다. 보롱이의 오랜 피로도 조금은 풀린 것 같죠? 그리고 이제 집에서 운동하는 법을 좀 알려드릴 건데 좀 두꺼운 책 이런 게 있을까요? 책 없으면은 우리 요거 식기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이번엔 집안의 물건을 활용한 반려견 피트니스를 해볼 차례인데요. 이건 어떻게 하는 운동이에요? 집에 지금 우리가 책이 없어서 요 나무를 선택했는데, 보통 이제 집에 책 있으면 책을 간단하게 한 2-3권 쌓아도 돼요. 처음에는 낮게 시작해서 점점 높아지면은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게 이제 강해질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단계를 올려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식으로 반려견의 시선을 끌어 물체의 앞다리를 올리게 하는 건데요. 이때 앞다리를 올리면 자연스럽게 뒷다리 근육에 힘이 들어가 근육이 강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처럼만 이렇게 힘을 줄 수 있는 연습만 해도 근육이 계속 빠지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예상외로 보롱이도 흥미를 갖고 계속해서 운동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대로만 매일 반복한다면 보롱이도 더욱 건강해질 것 같죠?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배워본 노령견을 위한 솔루션 다시 복습해 볼까요? 예민해지고 혼자 있길 좋아하는 노령견을 위해 틈틈이 해주는 스트레칭이 꼭 필요하다고 하고요. 간단한 운동을 통해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겠죠? 오늘 배운 훈련을 열심히 해서 보롱이 남은 견생을 다른 아이들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게요. 감사합니다. 늘 예민하고 불안해하던 노령견 보롱이. 앞으로 남은 견생은 행복하고 편안하게 지내길 바랄게. 최근 결혼과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내모보고서 시간에는 아이를 낳고 싶어도 뜻대로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 어떤 치료를 받는 게 좋은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주대학교 병원 산부인과 김미란 교수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주대병원 안녕하십니까. 산부인과 김미란 교수입니다. 네, 자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의학적으로 어떤 상태를 난임이라고 하나요? 네, 난임이란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1년 동안 했어도 임신이 되지 않을 때로 정의합니다. 네. 통계적으로 특별한 피임을 하지 않더라도 결혼 3개월 만에 약 반수 이상에서 임신이 되고요. 6개월 안에는 약 72%가 임신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배란 주기당 임신 기회는 약 25%에 불과합니다. 네. 그만큼 임신을 한다는 것이 길고도 험한 과정이기도 하죠. 이때 단 한 번도 정상 임신이 안 된 경우를 원발성 난임이라고 하고요. 이전에 정상 임신이 있었지만 이후에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속발성 난임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성의 나이가 75세 이상이라면 6개월 이상 자연 임신이 되지 않는다면 난임을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이어가는데도 임신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우리 주위에서 난임 때문에 고통받는 부부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왜 내가 난임일까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원인을 찾는 것인데요. 근데 난임의 원인을 어느 한 가지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난임이라는 문제가 꼭 한 가지 원인으로 일어나는 경우보다는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네.
그래도 굳이 원인을 따지자면 양측의 원인이 있는 경우, 남성에게 원인이 있는 경우, 여성에게 원인이 있는 경우, 그리고 원인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 여성의 원인으로 인한 경우가 약 40%고요. 남성 원인이 40%, 또 양측 원인과 또 원인을 아직은 우리가 모르는 경우를 각각 10%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난임 비율을 1대1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성 난임의 원인은요, 흔한 순서로 보자면 배란이 잘 안 되는 경우, 또 난간이 막혀 있는 경우, 자궁 주위에 병이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교가 잘 안 되는 경우, 자궁 자체 문제가 있는 경우, 또 자궁 입구에 문제가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남성 난임의 원인으로는 정자에 문제가 있는 경우와 성교에 문제가 있는 경우 등이 있겠습니다. 예. 자, 여러 원인을 짚어주셨는데 또 그 부부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임신이 어려워진다고 하잖아요. 또 병원 치료로 몸이 지쳐 있는 경우에도 난임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난임의 빈도는 나이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질수록 난임의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특히 또 배우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난임의 가능성도 커집니다. 만약 부인의 나이가 만으로 35세 이상이라면 임신할 확률이 많이 낮아지죠. 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항암 치료입니다. 예. 예, 어떠한 이유에서건 요즘은 이제 항암, 화학요법 치료가 많이들 발달은 했지만요. 이 항암 치료를 받는 경우에 추후에 난임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항암, 화학요법 치료가 그런 것이 아니니까요. 반드시 자신의 주치 의와 치료 전에 임신에 관해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인공중절 수술의 경험이 있거나 여자분의 나이가 만 35세 이상이거나 골반 쪽에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난임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앞서 난임의 원인을 어느 한 가지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요. 원인에 따라서 치료법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난임으로 병원을 찾게 되면 어떤 치료법을 받게 되나요? 예, 난임의 치료는 원인을 정확히 규명한 후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난임 치료에는 기본이 되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그 하나는 몸을 가능한 한 정상적인 상태로 돌려놓고 자연 임신이 가능하게 하는 거고, 네. 다른 하나는 인공수정술이나 체외수정술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임신을 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첫 번째 방법으로 최선을 다한 후에 그것이 힘들 경우에 두 번째 방법을 유도하죠. 원인 파악을 위한 정확한 진단과 그리고 적절한 치료, 그리고 임신, 마지막으로 안전한 출산이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여자의 나이가 35세 이상이면 난소가 급격하게 노화되어서 그 자체가 난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난임의 원인이 정확히 구명되지 않은 상태라도 몇 가지 기본 검사 후에 보조 생식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예. 예, 보조 생식술의 방법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텐데요. 이것에는 가베란 유도, 인공수정, 그리고 흔히 시험관 아기 시술이라고 부르는 체외수정 시술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가베란 유도라는 것은 정상적인 여성은 원래 한 달에 한쪽 난소에서 난자가 한 개씩 나오거든요. 이것을 배란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을 여러 개를 배란할 수 있도록 약을 쓰는 과정입니다. 먹는 약도 있고 주사약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먹는 약을 쓰다가 여기에 반응이 없거나 임신이 안 되면 주사약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인공수정이란 여성의 배란 시기에 맞춰서 남성의 정액에서 좋은 정자만을 추출해서 자궁 안에 넣어주는 방법입니다. 사실 인공수정이란 말보다는 자궁 내 정자주입술이라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외수정술이 있는데요. 이것은 여성의 난자와 남성의 정자를 각각 획득해서 몸 밖에서 수정을 시킨 후에 일정 기간 배아를 키워서 잘 키워진 배아를 여성의 자궁 안에 넣어주는 방법입니다. 네. 자, 저희가 OX 퀴즈를 준비를 했는데요. 질문을 듣고 OX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난임이라는 말이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말일까요?
네. 답은 X입니다. 아, 예. 네. 제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인 중에 남성 원인이 약 40% 정도입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보통 한 번 사정할 때마다 약 1억에서 2억 마리 정도의 정자가 배출된다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 현대인의 남성 정자 수는 거의 반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자연히 난임의 원인을 제공하는 남성의 빈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남성 난임의 검사는 이성에 비해서 굉장히 간단하고요. 단기간 내에 이상한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으니까 먼저 검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남성의 경우는 정액 검사만을 통해 가해 능력 평가가 가능하니까요. 이것을 너무 어려워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서 혹시 이상이 나왔다면 일주일 후에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고요. 그래도 이상이 나왔다면 비뇨기과적인 검사와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 난임의 원인이 남녀 1대1 정도 된다라는 부분을 잘 기억을 해야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엔 난임을 치료하는데 남성보다 여성의 치료가 더 어렵다는 말은 사실일까요? 그것은 X입니다. 네. 네, 오늘은 오답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왜 틀리냐면 남성에 비해 여성의 치료가 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남성에 비해 여성의 치료 과정이 더 어렵다라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체외수정술은 가베라뉴도, 난제체치, 배아이식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모든 과정이 거의 여성이 감내할 몫입니다. 예. 물론 난자 테스트하는 날 남성도 정자를 제공합니다만 남성의 정자 제공은 여성들이 하는 시술 과정과 비교하면 매우 간단하고 편리한 방법이죠. 그래서 여성 치료 과정이 더 어렵다라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남성 난임 치료를 위해서는 미세 수정술이라는 것이 개발되었는데 대부분의 남성 원인이 이 방법을 통해서 해결됩니다. 예. 하지만 이것은 정자의 생성이 최소한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정자 형성이 되지 않으면 남성 난임 치료가 매우 힘들어지고요. 현재 고환 조직에서 정자가 형성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인데요. 한 번 떨어진 난소 기능은 복구가 안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 말은 사실일까요? 이것은 세모입니다.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다는 뜻인데요. 네. 난소의 기능은 난소가 얼마나 많은 난자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정해집니다. 여성은 만 25세에 임신 가능성이 가장 크고요. 25세 이후에는 점차 그 능력이 떨어집니다. 35세를 기점으로 임신 능력이 급격히 감소하는데요. 왜냐하면 난소에 있는 난자의 수가 아주 빨리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없어진 난자는 이론적으로 절대 다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난소 기능이 나빠지면 복구가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난소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런데 다른 이유로 난소 기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 항암 화학 치료를 받았는데 이것이 난소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난소 수술을 여러 번 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요즘은 고용량의 면역 치료나 장기간에 먹는 항암제 치료로도 난소 기능 저하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네. 요즘은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미리 난자를 채취해서 얼려놓거나 난소 조직 자체를 획득해서 얼려놓거나 혹은 난소 보호 주사를 일정 기간 처방하기도 합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는 항암 화학요법 치료 전에 정액을 충분히 보관해 놓는 것이 난임 치료를 위한 방법입니다. 예. 자, 교수님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난임의 원인과 치료법 여러 가지 올바른 정보를 알아봤는데 무엇보다 예방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자, 난임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맞습니다. 치료보다 좋은 게 예방이죠. 어느 질병이나 마찬가지로 난임 예방법도 같습니다. 우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서는 여성과 남성 모두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네. 너무 말라도 혹은 너무 비만해도 임신에 악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평소에 규칙적인 습관, 적당한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스트레스를 이겨낼 만한 자기만의 노하우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항암 치료를 받게 된다면
주치의와 치료 전에 임신에 관한 이야기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특히 어리거나 젊은 나이에 일수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난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부부 공동의 문제인 만큼 부부가 함께 노력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내몸 보고서 아주대학교 병원 산부인과 김미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3명 중 2명꼴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통제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 유명순 교수 연구팀은 이달 중순에 실시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 오미크론 우세화에 의한 국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은 사회적으로 얼마나 통제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으로 66.9%가 통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응답은 그동안 시행한 조사 중 가장 높았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심장의 수축 기능이 조절되는 원리를 규명했습니다. 인제대 연구팀은 심장 수축력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세레블론 단백질을 제거한 생쥐 실험에서 심장 수축력과 심장 기능이 일반 생쥐보다 좋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레블론 단백질이 심장 수축에 관여하는 칼슘 통로를 직접 분해해서 심장의 수축 기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누웠다 일어날 때 수축기 혈압이 높아지는 기립성 고혈압이 있으면 심뇌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탈리아 파도바대 의대 연구팀은 성인 1,200여 명을 대상으로 17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누웠다 일어났을 때 혈압이 가장 많이 올라간 상위 10% 그룹은 나머지 그룹보다 심뇌혈관 질환 발생률이 2배 더 컸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결과가 나이와 성별, 가족력 등을 고려한 결과라며 기립성 고혈압이 심뇌혈관 질환의 예고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기차 전력 변환 장치의 핵심 소재를 국산화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한국재료연구원은 전기차 전력 변환 장치에 쓰이는 나노 결정 리본 소재를 국산화할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번에 개발된 소재가 고유 특성이 기존과 소재와 동등하다면서 최고 성능은 30% 이상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기술이 상용화되면 현재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나노 결정 리본 소재를 국산화할 수 있다며 2025년에는 1,500톤 생산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질병을 앓고 있는 유방 환자에게 좋은 소식을 줄 수 있는 그런 과학자가 되고 있습니다. 삼중 음성 유방암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유방암 중에서도 특히 예후가 좋지 않은 암인데 사실상 치료제가 없던 이 암에도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YTN 사이언스 휴먼 다큐 브라보 K 사이언티스트 이번 시간은 새로운 항암 물질로 암 치료의 새 지평을 열고 있는 의학 합성 화학자 김종승 박사를 만나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